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이상하게 항상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옆에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곁에 있을수록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나도 모르게 내 기분도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날에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 그 사람이 차갑게 돌아서는 날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루 종일 되돌아봤습니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어느새 내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나?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도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이 마음에 콕 박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느낌, 그 감각, 그게 착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잘못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나르시시스트가 절대로 바로 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심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질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벗기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뭔가가 달라집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는 정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에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처음에는 세상에서 제일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집니다. 근데 그 이상함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항상 교묘하게, 항상 애매하게, 항상 내가 예민한 건지 상대가 이상한 건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필요합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 이상함을 오늘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는 아주 깊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 즉 나르시시즘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자신이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 자신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게 특정한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바로 답을 하지 못합니다. 말문이 막히거나, 갑자기 화제를 돌리거나, 오히려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합니다. 이 반응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볼 수 있는 핵심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이 왜 나오는지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어? 이게 왜 강력한 질문이냐면, 나르시시스트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대화란 자기가 말하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은 그냥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으면 나르시시스트는 당황합니다. 당연히 듣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방금 내가 한 말이 뭐였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화의 흐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거나, 아니면 왜 그런 걸 물어보냐며 오히려 불쾌해합니다. 이 패턴을 경험해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어느새 그 사람 힘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데 어느새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상황. 이건 단순히 대화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나르시시스트의 구조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 이 질문이 강력한 이유는 공감 능력을 직접적으로 테스트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지적 공감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서적 공감, 즉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 감정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능력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으면 나르시시스트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피상적이고 교과서적인 대답을 합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질문 자체를 무시하거나 화제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하는 게 그들에게는 불편한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실제로 해보시면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뭔가 계산하는 것 같은 느낌.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들면 그게 신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질문은 나르시시스트에게 핵폭탄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극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아는 완벽해야 하거든요.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 완벽한 자아가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나르시시스트의 반응은 아주 전형적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즉각적인 반격입니다. 네가 먼저 이랬잖아. 네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 내가 그렇게 한 건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순식간에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도 힘들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눈물을 보이거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세 번째 반응은 주제 흐리기입니다. 갑자기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꺼내거나 배고프다, 오늘 날씨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대화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 반응 중 하나가 나왔다면 여러분은 지금 나르시시스트와 대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다크 심리학 관련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관계에서 네가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것이 같다고 생각해? 이 질문은 관계의 불균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항상 일방적입니다. 그들은 받는 것에 익숙하고 주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주는 척은 합니다. 근데 그 주는 행위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야 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넌 그것밖에 못 해줘? 이런 식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내가 그때 이거 해줬잖아. 내가 그때 저거 해줬잖아. 근데 그 목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자기 기준에서 대단한 일들입니다. 상대방이 진짜 필요했던 것들, 진짜 원했던 것들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것들은 언급하지 않거나 당연한 것들이었다고 축소합니다. 이 패턴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분명히 내가 더 많이 맞춰줬는데, 근데 그 사람 앞에서는 항상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느낌. 그게 착각이 아닙니다. 그게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현실 왜곡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싫다고 한 걸 왜 계속해? 이 질문은 경계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방의 경계선이 자신의 욕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경계선이란 자신이 원할 때 넘어도 되는 선입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말해도,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말해도 그들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구가 상대방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나르시시스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계선 침범을 정당화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다 똑같은 거잖아.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게 싫다고 한 게 그때 한 번뿐이잖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경계선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방이 자신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일어날 때는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서히 일어나거든요. 처음에는 한 번, 그 다음에는 두 번.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의 판단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싫다고 느끼는 것도,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도, 내가 화가 난 것도 다 내가 예민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믿게 됩니다. 이 상태까지 오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판단 기준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해? 이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질문은 잘못을 인식하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 잘못에 대한 감정, 즉 진심 어린 미안함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사과를 합니다. 근데 그 사과가 이상합니다. 미안해.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잖아. 미안해. 근데 나도 힘들었어. 미안해. 근데 너도 잘못한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사과 뒤에 항상 근데가 붙습니다. 진짜 사과는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진짜 사과는 상대방의 아픔에 집중합니다. 근데 나르시시스트의 사과는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형식적인 사과를 하면서 바로 자기 변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왜 자꾸 그 얘기를 꺼내냐고 상대방을 압박합니다. 두 경우 모두 진심 어린 미안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나 없이 네 삶이 잘 될 것 같아? 이 질문은 조금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안에서 상대방에게 심어놓은 의존성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데 천재적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이걸 러브바밍이라고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사람 없다는 느낌, 이 사람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그 애정을 거둬들입니다. 잘해주다가 차갑게 대하다가 잘해주다가 차갑게 대하다가 이 불규칙한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그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 없이 내 삶이 잘 될 것 같아. 이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히 그 사람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 없이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건 건강한 애착이 아닙니다. 그건 나르시시스트가 설계한 의존 구조 안에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우리 관계가 유지될 것 같아? 이 질문은 더 예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강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상대방이 독립적이 될수록, 상대방이 자신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될수록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필요도가 줄어든다는 건 자신이 공급받는 관심과 인정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면,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게 별로라고 합니다. 그거 잘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굳이 그걸 해야 하냐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상대방은 자신감을 잃고 점점 더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뭔가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 채널 다크심리연구소에서는 이런 관계의 패턴을 분석하고 여러분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내가 틀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내 말이 논리적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어느새 내가 틀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는 DARVO라는 패턴을 자주 사용합니다. Deny, Attack, Reverse Victim and Offender, 즉 부정하고, 공격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집는 패턴입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먼저 그런 일 없었다고 부정하고, 그 다음에 나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이 질문을 해보면 나르시시스트는 즉각적으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틀렸어. 그냥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냥 네가 예민한 거야. 구체적인 이유 없이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단정이 너무 자신있게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이 정말 틀렸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나 없이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이 질문은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기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성공과 성취는 오롯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대방이 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어도,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어도, 얼마나 많이 지지해줬어도 그건 당연한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다 해낸 거라고 말합니다. 혹은 상대방이 오히려 방해가 됐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그 질문 자체가 왜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척합니다.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나르시시스트는 극히 드뭅니다. 그들에게 감사는 자신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행위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 질문들을 실제로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질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내가 충분히 사랑해주면, 내가 충분히 잘해주면, 내가 충분히 이해해주면 변할 거라는 생각. 이 생각이 사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사람들을 그 관계 안에 붙잡아두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사랑과 헌신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들은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이 내가 경험해온 것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질문들을 실제로 사용할 때는 안전한 상황에서 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중에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질문들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달라져 있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신감을 잃었는지, 내가 얼마나 내 감각을 믿지 못하게 됐는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과 멀어져 있었는지. 근데 동시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 나로 돌아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내 감정이 내 것이 되는 느낌, 처음으로 내 하루가 내 것이 되는 느낌,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숨을 쉬는 느낌. 그 느낌, 여러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느낌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든, 지금 얼마나 지쳐있든 그 자격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명확함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내 감각이 맞았다는 확인,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확인, 그 확인이 여러분에게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크심리연구소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더 건강하게,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이 딱 그 타이밍입니다.